자,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디시전 트리인데 디시전 트리가 너무 어려워. 일단 간단하게 트리 구조가 뭔지 좀 말해주고, 그리고 디시전 트리도 이게 디시전 트리가 옛날부터 나온 건데 머신러닝에선 거의 디시전 트리를 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유용한 알고리즘이라서 이게 개조가 여러 번 됐거든. 이게 변형되고 이걸 활용해서 앙상블도 하고 별짓을 다 해. 디시전 트리 하나 가지고.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꼭 알고 넘어가야 돼서 좀 깊게 한번 파고, 저 룰 베이스드 모델은 디시전 트리랑 비슷한데 조금만 다르고 계산식이 조금 다른 정도라서 그냥 해석하기 좋은 거. 근데 디시전 트리나 룰 베이스는 해석하기가 좋아. 그래서 저거 간단하게 알아보고, 먼저 트리 구조 용어는 이제 뭐 컨건과는 좀 익숙할 수도 있지만 이런 트리 구조를 못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먼저 보면 일반적으로 트리 구조다 하면 어느 분야 상관없이 다 이거야. 노드 주어지고, 그래서 여기 가장 맨 처음 시작 부분이 루트 노드라 그러고, 그 뻗어나가는 가지가 이제 브랜치랑 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노드가 한 층, 두 층, 세 층 이렇게 있잖아. 뎁스를 3이라 그래. 이런 트리 구조의 뎁스, 이 트리 구조의 뎁스는 3이다. 그리고 이 디시전 노드는 원래 트리 구조에서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디시전 트리니까 그 의사 결정 기준을 가지고 안 나오네. 의사 결정 기준이라서 그러니까 이 조건, 의사 결정을 분기를 물어보는 이런 노드를 이제 디시전 노드라 그러고, 맨 마지막에 그 밑에 아무것도 없는 맨 마지막 이것들이 이제 리프 노드, 뭐 다른 의미는 뭐 터미널 노드라 해갖고 맨 마지막 노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용어는 그냥 자주 쓰이진 않는데 그냥 트리 구조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뭐 노드 얘기하면 노드가 뭔지 모르고 있지 말고 그냥 이런 거 얘기한다. 뎁스는 자주 써요. 왜냐면 그 아예 파라미터 설정을 하는 거에 맥스 뎁스를 설정하는 게 있거든, 알고리즘에. 그거랑 그리고 리프 노드라는 단어 좀 많이 써요. 리프 노드에 들어갈 때 최소 샘플 수를 정하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트리 과정은 진짜 약간 나무에 빗대서 그로잉, 그냥 나무를 쭉 만들고,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해서 좀 깔끔하게 쳐내고, 그리고 모델 테스트를 하고 그걸 해석하고 예측하고 이건데,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내부에서 이 가지치기를 하는 케이스가 좀 있어. 그래서 근데 알고리즘적으로 가지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의로 가지치기를 또 할 수가 있어. 그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모델 테스트를 하는 게, 가지치기를 좀 해보고 모델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뭐 좀 별로 안 좋다, 그럼 가지치기를 다시 해보고 계속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노드를 언제까지 생성을 하냐, 뭐 좀 당연한 말이긴 한데 거의 모든 샘플이 이제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게, 아까 그 리프 노드 한쪽에 이제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타겟의 클래스가. 그래서 그 클래스가 한쪽에 속하면은 분류가 깔끔하게 된 거니까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지. 더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클래스가 다 하나라서. 그리고 이제 모든 피처를 다 썼을 때, 이 말은 그냥 피처가 한 10개 있는데 10개를 다 쓴 거야. 근데 디시전 트리는 피처를 중복해서 쓰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쓰고 더 써서 이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을 때까지 가는 케이스인데, 그럼 아마 그때쯤 됐으면 오버피팅이 날 거야. 그거랑 아까 말했던 맥스 뎁스를 설정한다는 게, 이거 미리 정의한 뎁스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3가지 정도에서 멈춘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가끔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이제 데이터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거는 그냥 깔끔하게 이만큼만 만들어지는데 어떤 거만 이만큼 만들어지는 게, 이게 이제 어디에서 멈추냐, 그거에 좀 갈려있지. 진짜 깔끔한 데이터면은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멈출 거고, 진짜 더러운 데이터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까지 갈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내가 경험에 의해서 좀 미리 제한을 줘서 거기서 끝내는 거지. 두 번째 같은 일을 막으려고. 그 책에서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 책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더라고. 그냥 아예 이 디시전 트리라는 거를 이 디바이드 앤 컨커로 정의를 하더라, 이건.
왜 디바이드 앤 컨커냐? 보면은 데이터를 디바이드 하지 딱. 그냥 먼저 이 조건에 의해서 데이터를 이분할하고 나머지 구분해서 또 데이터를 이분할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나눠진 데이터에서 또 나눠서 디바이드야.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분류를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정복했다라는 의미에서 컨커라는 말에서 디바이드 앤 컨커고, 종류가 흔히 쓰이는 종류가 세 가지야. 디시전 트리는. 물론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게 많은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C5.0. C5.0은 C5.0이 나오기 전에 먼저 ID3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ID3를 발전시켜서 C4.5가 나오고, C4.5를 발전시킨 게 C5.0이야. 그래서 C4.5 기준으로 설명된 게 꽤 있는데 책을 보면은 그건 좀 옛날에 쓰여진 거라서 그럴까. C5.0이 더 좋아. 아무래도 업데이트한 거니까. 속도면이나 모든 면이 다 좋아. ID3는 엔트로피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고, C4.5부터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을 계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좀 더 발전시켜서 C5.0이 나온 거고, C5.0의 장점은 다른 트리 같은 경우는 이 다지분리라 해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디시전 노드로 쓸 피처를 선택을 하자. 그 피처가 범주형인데 그 범주 수준이 한 10개 있다. 다른 트리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서 이제 반반을 쪼개. 5개는 이쪽, 5개는 이쪽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10개로 다 가지를 친다 이거지. 이 C5.0은. 그 말은 좀 더 세세하게 될 수도 있는데 나쁜 점은 이제 오버피팅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이진분리라는 거는 연속형에서만 이진분리를 하는 건데, 연속형은 솔직히 범주형처럼 다지분리를 할 수 없으니까 어느 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값보다 작으면 이쪽, 아니면 크면은 반대쪽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이거 분류를 하는 것도 나름 자체적인 알고리즘이 또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 이렇게. 그리고 C5.0은 무조건 타깃이 범주형일 때, 그러니까 이 디시전 트리가 나중에 뒤에 6장에서 보면 리그레션 트리라고 있는데, 그런 회귀 트리로는 못 쓰고 무조건 이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 알고리즘이고, 그 분류 기준은 인포메이션 게인에 사용을 하고, C5.0 특징은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제 C4.5와 뭐가 다르냐. 일단 연산 속도가 달라. C5.0은. 그리고 메모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한대. 이거는 좀 내부적인 거니까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디시전 트리를 좀 작게 만든다는 거는 그만큼 프루닝을 좀 더 정확하게 한다는 얘기겠지. 좀 더 세심하게, 가지치기를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하니까 디시전 트리가 작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제 해석하기가 좋아지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부스팅을 지원한다는 게, 부스팅이라는 거는 앙상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따 나중에 시간 되면 말해주겠지만 앙상블에는 배깅이랑 부스팅이라는 게 있어. 그 중에서 부스팅을 지원해. 만약에 실습을 해봤으면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트리 개수를 정하는 게 있잖아. 그게 부스팅을 할 때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드는데 그 트리를 몇 개로 할 거냐 이 얘기야. 그리고 부스팅의 용도는 보통 정확도가 높아지게 하는 용도. 배깅은 그 예측한 게 얼마나 예측할 때 그 예측이 덜 튀게 하는, 그러니까 분산을 적게 해주는 용도, 그런 거고. C5.0에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C4.5를 쓸 이유는 없겠지. C4.5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C5.0을 쓴 게 나으니까, 더 빅 버전인. 그리고 이제 카트는 약자가 클래시피케이션 앤드 리그레션 트리인데, 말 그대로 클래시피케이션도 되고 리그레션도 되는 그런 트리 구조. 이거는 좀 통계적인 거에서 넘어왔다고 하는데 아마 그 확률을 사용을 해서 그쪽에서 넘어온 걸 거야. 그 통계적인 방법이라는 게.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전에 C5.0 같은 경우는 연속형일 때만 이진 분류를 하고 범주형은 다지 분류를 허용을 해줬는데, 카트는 무조건 이진 분류. 범주든 연속형이든 무조건 2개로만.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걸 보면은 딱 트리가 정확하게 2개씩 쪼개져 있어 이렇게. 그럼 해석도 쉽고 좀 심플해지는 면도 있는데,
그만큼 정보를 포기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 여기는 조금 장점이라면 만약에 이 범주들이 묶여 있고 이 범주들이 묶여 있다. 이 범주가 좀 비슷한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데이터를 단순화시키는 전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좀 얘네끼리 묶어도 되고, 타겟은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도 되고 리그레션도 되니까 범주형, 연속형 모두 가능한 거고, 이제 그 범주형 클래시피케이션이냐 리그레션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져. 그 분류 기준을 선택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왔듯이 그 불순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순정이냐라는 그거를 측정하는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타깃이 범주형이면은 지니 인덱스, 확률을 쓰는 방법을 쓰고, 이거 연속형일 때는 연속형은 확률이 안 나오니까 분산 차이를 나중에 계산하는데, 이건 뒤에 리그레션 트리 때 할 거야. 그때 나올걸?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확률을 쓰고 여기서 분산을 쓰니까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한 거지. 그리고 이걸 뭐라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체이드?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쓰는 건데, 그래서 카이스퀘어드 오토매틱 인터랙션 뭐 디텍션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카이스퀘어를 자동으로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넘어갈 때마다 그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해. 그래서 뭐 기무가를 기각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를 계속 내리는. 이것도 당연히 카이스퀘어를 썼으니까 통계적인 방법이고, 여기서는 피처가 무조건 범주형, 그러니까 연속형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다지분리를 허용을 해주고 범주형을 지원하는 만큼. 근데 타겟은 범주형, 연속형이 모두 가능해. 그래서 만약에 범주형이다 그러면은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하고, 카이스퀘어 테스트 이따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연속형이다 하면 F 검정이라는 걸 하는데, F 검정은 분산을 이용을 하는 거라서 F 검정을 쓸 수 있고, 카이스퀘어는 빈도를 이용하는 거라서 범주형일 때밖에 쓸 수가 없어서 이제 타겟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갈리겠지. 그 말은 이 체이드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도 쓸 수 있고 리그레션 문제에서도 쓸 수 있고. 체이드 잘 안 써서 난 써본 적이 없는데, 뭐 나중에 뭐 과제를 한다든지 그럴 때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선 퓨리티라고 했는데, 책에서 퓨리티라는 말을 써서 퓨리티라고 했는데 어떤 애는 임퓨리티라 해서 그 불순도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거든. 근데 계산식이 엄청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1 마이너스 퓨리티로 하면 임퓨리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임퓨리티로 정의를 했냐 퓨리티로 정의를 했냐에 따라 식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다 같은 말이라서 해석할 때 그것만 좀 주의해서 들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퓨리티 기준으로 하니까, 퓨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디시전 노드에 의해서 데이터를 분할을 했을 때 그 리프 노드에 있는 클래스, 타겟의 클래스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으면은, 만약에 A 클래스가 9개 있고 B 클래스가 1개 있다. 그러면은 A 클래스가 9개나 있으니까 상당히 이 리프 노드는 A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만큼 잡다한 게 섞여 있지 않는 거야. B라는 잡다한 게 섞여 있지 않고 A로만 좀 순수하게 이루어져 있는 리프 노드다. 그래서 이 퓨리티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분류를 했을 때 이 퓨리티가 높을수록 그게 제대로 분류를 한 거겠지. 데이터를 깔끔하게 이 조건 하나로 퓨리티를 확 높여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퓨리티가 높냐 낮냐를 가지고 디시전 노드에 쓸 피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측정 방법에는 아까 이전에 썼던 것들처럼 엔트로피랑 인포메이션 게인이 있고, 지니 인덱스, 아까 말했듯이 불순도라는 용어를 쓰면 지니 불순도라는 말도 쓰고, 그랑 카이스퀘어 테스트, 세 가지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면은 나중에 어디 가서 디시전 트리 좀 아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좀 잘하는구나 할걸. 이게 계산하는 방법을 보통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이런 엔트로피랑 지니 인덱스가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서 계산식을 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 잘 안 해. 나중에 뭐 대학원 같은 데 가서나 그때서 계산해 보기 시작하지. 그래서 엔트로피는 최근 C5.0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엔트로피에 대해서 하면은, 엔트로피는 뭐 연력학 이런 데서 나온 용어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이게 그 클래스가.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그 책에서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0과 1이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동산처럼 그려지잖아. 그래서 0.5 각각의 확률이 0.5, 0.5일 때 그 엔트로피가 최대가 돼. 그 말은 정말 딱 반반이라서 어느 쪽이라고 분류도 못할 정도로 작정인 거야, 이 리프 노드가.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클수록 이제 이 퓨리티는 안 좋은 거겠지. 그래서 불순도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게 엔트로피가 커질수록 불순한 거니까 불순도라고 해석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엔트로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시전 노드를 선택을 해야 점점 깔끔해지겠지. 아니, 정확하게 분류를 해내겠지, 그 디바이드를. 그리고 이거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식인데 보면 이 pK가 그 리프 노드 내부에 있는 그 클래스의 비율, 확률이라기보단 비율 쪽에 가깝고, 만약에 총 10개인데 샘플이 B가 1개 있고 A가 9개 있다. 그럼 A는 비율이 0.9고 B는 비율이 0.1이겠지. 각각 이제 이 pK가 돼주는 거야, 여기서. C는 클래스 개수니까 클래스가 2개일 수도 있지만 2개 이상일 수도 있어서 각각의 모든 확률에 대해서 pK 곱하기 로그 2의 pK 다 합치고 마이너스를 해서 다 합쳐도 돼. 이 마이너스는 밖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왜 저렇게 마이너스를 취하냐 하면은 그걸 다 더하면 마이너스가 돼. 왜냐면 이게 소수점이잖아. 로그를 씌우면 이제 음수 값으로 나오니까 그걸 마이너스를 씌워줘서 양수로 바꿔주는 거고, 결국은 그냥 그 확률의 로그 2 확률을 곱한 거에 총합의 마이너스, 이게 엔트로피다 이거지. 이건 계산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계산이 나와. 내가 뒤에 했나? 엔트로피를 이제 조금 이제 총 엔트로피를 구해야 되니까 방금 이전 거는 어떤 리프 노드 하나에 대한 엔트로피고, 우리가 다지 분류를 했으면은 리프 노드가 3개, 4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4개에 대한 엔트로피를 모두 종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종합을 할 때 그냥 평균을 내면은 안 되니까 각각의 리프 노드의 샘플 예제 수, 그 리프 노드 내부에 있는 예제 수를 비례해서 가중 평균을 구해. 이 WI는 결국 그 가중치야. 전체 노드 수 분의 그 해당 리프 노드에 포함된 개수가 이제 얘가 차지하는 어떤 비율이지, 비중. 그래서 그 가중치를 엔트로피 SI에 곱해서 그 가중 평균을 내면 그냥 전체 그 디시전 노드가 이 데이터를 분류를 했을 때 나오는 엔트로피 S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디시전 노드에 대한 엔트로피 값인 거지, 이거는. 그 이전의 엔트로피 SI는 각각 리프 노드에 대한 엔트로피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피처를 디시전 노드로 선택을 했을 때 엔트로피가 몇에서 몇으로 줄어들 거냐, 이걸 분류하기 전에 엔트로피보다 분류하고 나서의 엔트로피가 확연히 줄어든다면 그만큼 순정도가 높아진 거니까 그 피처를 선택을 해야겠지. 이 피처를 분류할수록 엔트로피가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엔트로피 S는 그냥 어려 보여도 그냥 가중평균이야, 각각의 엔트로피. 그리고 실제로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게 책에 있는 예제인데 그 중에서 하나 보면은 이 넘버 오브 셀러브리티를 나누기 전에 엔트로피, 그러면 딱 봐도 다 반반반이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계산을 하면 1이 나올 거야, 엔트로피가. 이 엔트로피가 1일 거에서 각각을 분류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로우로 분류했을 때 엔트로피 S랑 이 하이로 분류했을 때 엔트로피 S를 이제 가중 평균을 구하면 저 넘버 오브 셀러브리티스를 나눴을 때 엔트로피 S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엔트로피랑 저 위에 엔트로피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위에 첫 루트 노드는 엔트로피가 1이니까 뭘로 나눠도 루트보단 낫겠지, 엔트로피가. 근데 이제 어떤 피처를 선택했을 때 가장 낫냐, 그걸 보는 게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이야. 뒤에 넣으니까 계산을 좀 해보면 왼쪽 로우로 분류했을 때 엔트로피는 아까 12분의 1이랑 12분의 1, 12분의 1, 12분의 10이었잖아. 그래서 그냥 대입만 하면 돼. 대입해서 다 더해주면은 0.817이 나와, 로우로 분류를 했을 때. 그리고 하이로 하면은 정확히 반반이어서 18분의 9, 18분의 9여서 계산하면 당연히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개의 가중 평균. 그래서 보통 이걸 포스트 스플릿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분리 후 엔트로피인 거야. 분리 전 엔트로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9268이다 라는 값이 나오고, 아까 말했던 인포메이션 게인이 이제 분리 전 그 프리 스플릿이랑 분리 후 그 포스트 스플릿이랑 엔트로피의 차이, 이 차이가 커질수록 그 정보, 이걸 분류를 했을 때 내가 이득을 보는 게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에서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말을 써. 이 차이가 가장 큰 게 이제 가장 최적의 피처겠지. 그 위치에서, 그 스텝에서 최적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인포메이션 게인이 0이다. 그러면 이 분류 전이나 후나 값이 엔트로피 값이 똑같은 거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건 쓰질 않고. C5.0에서 쓰는 이 인포메이션 게인은 분류 전 엔트로피랑 분류 후 엔트로피의 차이라고 해서,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아까 위에 루트 노드가 1이랬으니까 빼면은 0.0732가 나온다. 근데 이거는 그 피처가 몇 개 없어서 이렇게 수치가 낮은데도 그냥 분류 기준을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피처 좀 많아지면은 이 인포메이션 게인이 꽤 커질 거야 점점.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이거는 그 카트 알고리즘에서 쓰는 지니 인덱스, 아니면 지니 임퓨리티 이런 식으로 쓰고, 이 지니 불순도라는 용어를 쓰는 이 방법은 이것도 아마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거고, 근데 저는 이걸 0.5라고 써놨는데 다시 계산해보니까 0.5 넘더라고 그냥 해도. 그리고 카트는 아까 이진 분리만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니 인덱스를 계산할 때 더 쉬워. 그냥 그 두 개의 확률을 제곱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이 지니 인덱스를 우리가 이 퓨리티를 기준으로 식을 세운 거라서 값이 작을수록 좋게 나와.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식이 아마 0.5, 0.5일 때 제일 커지니까 값이 작을수록 더 이게 순정이다라는 게 되고, 지금 보면은 각각 클래스의 확률의 제곱합을 1에서 빼주거든. 어떤 지니 임퓨리티라는 용도로 쓰면은 1을 안 빼줘. 그냥 제곱합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지니 인덱스는 뭘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식이 조금 달라지는데 다 똑같은 의미야. 그냥 확률을 제곱해서 사용을 한다, 그런 의미고. 그래서 각 리프 노드 내에 있는, 이거는 어떤 i라는 리프 노드에서의 지니 인덱스 값인데, 그럼 그 리프 노드 내부에 그 클래스의 비율 제곱합을 한 다음에 1을 빼주면은 이제 저 지니 인덱스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1-p제곱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마 그걸걸 1-pk의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까.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저 지니 인덱스로 유출해낼 수 있는데, 증명까지는 우리가 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지니 인덱스의 총 지니 인덱스 값도 똑같이 가중평균으로 전체 예제수분의 해당 리프 노드의 그 예제수를 해서 가중치를 계산을 하고, 이 가중치를 곱해줘서 가중평균을 내면은 그것도 이제 지니 인덱스, 총 지니 인덱스로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엔트로피랑 크게 다를 게 없어서 식만 다르지 접근법은 똑같아. 그냥 또 제곱해서 식 대입해주고. 그래서 포스트 스플릿 보면 0.4168인데 0.4168이니까 그 나누기 전에는 또 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제곱해서 뭐 더해주면은 이 0.4168보다 크게 나오겠지. 제일 순정이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게 더 값이 낮으니까 이 피처를 선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뭐 통계학과는 다 모를 수도 있구나. 통계학과라면 다 이해해야 되지만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범주형 변수가 2개 있으면 그 범주형 변수로 어떤 교차표를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그 교차표에서 각각 셀에 있는 빈도를 가지고 그 빈도를 사용해서 어떤 이 변수랑 이 변수가 서로 독립이냐 아니면 서로 연관이 있냐 없냐 뭐 그런 용도로 쓰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결국 독립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카이스케어 테스트인데 그걸 이제 여기서 쓴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기무화소를 기각을 한다, 그러니까 p-value가 현저히 낮다 라는 말은 그 두 변수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이걸 분류를 했을 때 이걸 디시전 트리에 이제 좀 접목을 해보면 내가 이 피처로 분류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최종적인 클래스 분류랑 어떤 연관성이 있다면 그 연관성이 그리고 좀 더 짙다면 이 변수가 이 클래스를 분류하는 데 도움을 주겠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최적이 되는 피처를 선택한다 이 말이야. 이거 당연히 범죄형밖에 못 쓰는 거고, 이건 아까 그 쉐이드 그 알고리즘에서 쓰는 거. 카이스케어 분포의 특징을 보면 값은 0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되고, 형태는 카이스케어 형태는 무조건 이렇게 한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 형태로 나오고, 여기서는 자유도라 원래 그 분포마다 모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의 모수는 자유도밖에 취하지 않아. 근데 그 자유도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 열의 수를 R이라고 하고 행의 수를 열의 수를 C라고 하고 행의 수를 R이라고 한다. 그러면 R-1 곱하기 C-1을 하면 돼. 그럼 그게 자유도야. 그 두 변수의 카이스케어 검정을 하기 위한 자유도. 자유도를 알았으니까 카이스케어 분포를 알겠지? 분포를 알면 우리가 p-value를 구할 수가 있어져. p-value라는 게 뭐냐면 어떤 카이스케어 통계량을 구했을 때 그 검정 통계량을 이 x축 한 점에 찍고 그 한 점보다 오른쪽으로 이 범위 오른쪽으로 쭉 뻗어지는 이 범위가 이제 일종의 확률인데 확률에서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모든 면적이 합이 1이 되거든 무조건. 확률이랑 같아져. 그 확률을 이제 유의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의 확률이 얼마나 낮아지냐. 그 말은 검정 통계량이 얼마나 이 오른쪽 끝에 있냐.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p-value를 계산하는데 이 유의 확률, 유의 수준 이런 거는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막 설명 한두 번을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나중에 혹시 통계를 공부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하면 되고, 그 아까 크로스 테이블 만들어서 분석한다는 게 이제 교차표에서 분석하는 거라서 교차 분석이라고도 불러. 혹시 교차 분석해서 독립성 검정을 하든 연관성 검성을 다 할 수 있고, 카이스케어 테스트에서 검정 통계량 방법은 기대 빈도를 구하고 먼저 그 각각의 우리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교차표를 만들면 그 각각의 셀에 있는 빈도는 우리가 관측해서 얻어진 빈도잖아. 근데 그 셀에 원래 어느 정도의 빈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값이 있어. 분포가 있으면 기대값이라는 게 항상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을 때 이 셀에 몇 개 이상 몇 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 몇 개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게 기대 빈도인데, 그래서 그 관측 빈도에서 기대 빈도를 빼고 그걸 제곱을 해. 왜냐면 이 마이너스 기호를 없애줘야 되거든. 제곱을 하고 그걸 기대 빈도로 나눠준 다음에 그 이제 모든 셀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다 합해주면 그게 검정 통계량이 돼.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여기 이 부분 있지. 처음에 이렇게 있던 30개짜리 샘플을 이 로우랑 하이로 나눴을 때 이 1, 1, 10, 9, 9로 나뉘잖아. 그걸 이렇게 교차표로 만들 수가 있어. 로우, 하이랑 근데 이제 그 교차표를 나눴을 때 이게 그 Y, 이 크리티컬 석세스나 메인스트림 힛 이런 게 다 그 타겟의 클래스잖아. 타겟의 클래스를 이 열 쪽에다 놓고 분류 기준이 되는 로우랑 하이를 왼쪽 로우 쪽에다 놓고 교차표를 만든 다음에 카이스케어 테스트를 할 수 있어. 이제 각각의 셀에 그 값이 주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기대 빈도를 계산을 해야겠지. 우리가 관측 빈도만 주어져 있으니까. 기대 빈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오른쪽에 보면은 이 전체 n
이 30을 분모로 넣고, 만약에 우리가 첫 열의 기대빈도를 계산을 하겠다. 그럼 저 ni가 이거 10, 첫 열의 그 총합, 그거 곱하기 저 첫 행의 총합 12지. 그러면 120분의 30이 되는 거야. 이 기대빈도는 4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대빈도를 먼저 다 계산을 하고, 이제 검정통계량을 계산을 하면 한 22.5가 나와. 아까 자유도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열의 행의 수 마이너스 1이랑 열의 수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자유도였으니까 이거 빼면 1이고 정 빼면 2니까 자유도는 2가 돼. 검정통계량 22.5에서 자유도 2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이제 p-밸류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0에 근사한 p-밸류가 나오고, 당연히 0에 근사했으니까 기무것을 기각을 시켜서 이 변수가 유의한 변수가 되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타깃을 예측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그래서 아마 이 피처랑 다른 피처랑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냐는 이 검정통계량의 절대값으로 할 수 있을 거야. 값이 점점 커지면 더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이 피처의 우선순위를 정할 거고, 그중에서 가장 검정통계량이 커지는 피처를 이 스텝에서의 디시전 노드로 설정을 하겠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를 쓰면은 장점이 뭐냐? 일단 진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용도가 너무 다양해. 해석도 잘 되고 예측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이 다양한 문제라는 거는 내가 뒤쪽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때 말하고, 그리고 결축치나 뭐 이런 게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알았어. C5.0 같은 경우는 결측치를 그 임퓨테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채워넣어. 결치가 있으면. 명목 같은 경우는 다지 분리를 하는 식으로 끝내고, 수치는 그 아까 이진 분류를 하는데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이진 분류를 한다 했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다 처리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전 처리를 할 필요가 거의 없는 거야. 그냥 결측치 채워놓고 하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일단 데이터가 주었을 때 뭐라도 해보고 싶다. 그럼 디시전 트리에 넣어보면 알아서 이렇게 뭐가 그림이 그려져, 알아서. 물론 더럽겠지, 그림은. 해석은 못하겠지만 맥스텝스를 어느 정도 설정해주면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림이 나오니까 일단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데이터의 구조도 파악할 수 있는 용도가 잘 돼서 해석도 되고 구조도 파악할 수 있고 하니까 일단 써보는 거지, 디시전 트리는.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인기가 많아, 상당히. 그거랑 심지어 좀 약간 변수가 너무 많으면 오버피팅이 되는데 그것도 막아줘. 중요한 변수만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엔트로피나 뭐 지니 인덱스 이런 걸 쓰면은 그 변수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잖아. 그래서 변수 중요도라는 값도 나중에 추출해낼 수가 있어. 정말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이걸로. 그만큼 예측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 그리고 수학적 배경 없어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그냥 이렇게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해석할 수 있거든. 그래서 뭐 기존의 통계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유의 확률도 알아야 되고 뭐 이 값이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러는데, 그냥 그림 하나만 딱 던져주면 이렇게 따라가면서 해석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복잡하지도 않아서 연산도 빨리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타겟이 클래스 A랑 B가 있다 했을 때 그 비율이 정확히 50대 50일 수는 없잖아, 항상. 그래서 빈도가 많은 쪽으로 좀 치우쳐지는 케이스가 있어. 이거는 디시전 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머신러닝 자체적으로 케이스가 많은 쪽으로 치우쳐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따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냥 샘플링 방법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료를 뭐 더 측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 다수의 레벨 쪽으로 이게 좀 치우쳐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취약한 게 과적합이 너무 잘 돼, 디시전 트리는. 모든 피처를 다 써버리면 일단 과적합이고, 피처를 조금만 썼다고 쳐도 트리가 너무 이렇게 길면은 그것도 일단 과적합이야. 해석을 절대 할 수가 없거든, 그건 사람이. 일단 사람이 해석할 수 없다, 그럼 일단 과적합이야. 그런 점도 있어서 좀 과적합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조금
그 범주형 자료 같은 거 전치를 할 때 이게 뭐 범주 수준이 10개냐, 9개냐, 8개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이거 하나에. 그래서 좀 전처리 과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확 바뀌는 좀 민감한 알고리즘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아까 오버피팅, 트리가 커지면은 아마 뎁수가 한 5 이상만 돼도 해석하기가 힘들어져. 트리가 커지면 해석이 힘들다는 점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아서 트리 많이 쓰고, 이거는 연속형 변수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대한 그거를 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명쾌하게 딱 이렇게 합니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이건 C5.0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 다른 알고리즘도 이걸 똑같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어떤 연속형 변수 안에 연속형 값들이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 이 데이터를. 그리고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각각의 값을 그 분류 기준으로 해보고, 그 각각의 값을 분류 기준으로 해놓고 이진 분류를 한 다음에 그때 진위 인덱스를 계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진위 인덱스는 이거 카트네. 이건 카트에서 쓰는 방법인가 봐. 그래서 그 값을 하나하나 다 해보는 거야. 그 연속형 값을. 그래서 그때 진위 인덱스를 다 싹 계산을 해서 그 진위 인덱스가 가장 작게 해주는 그 연속형 값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쭉 나열을 해서 그걸 좀 구간으로 쪼개서 이 구간을 해보고 또 저 구간도 해보고 이 구간도 해보고 해서 엔트로피나 진위 인덱스 계산을 해서 가장 최적의 구간점을 찾아서 그걸 연속형 이진 분류 용도로 쓰고. 쫙다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계산이 어마어마해지지 않아? 그렇겠지. 그래서 연속형 변수를 쓰면 안 돼. 웬만해서 연속형 변수를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게 계산량이 너무 많아져.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계산량이 어마어마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볼 가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연속형 변수는. 근데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럼 미리 비닝을 하든지 해서 전처리를 한 상태로 범주형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근데 꼭 연속형인 상태로 넣어야 된다. 그럼 계산량 감수하고 넣는 거야, 이거.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정해놔. 지가 자체적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정한 다음에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데이터를. 딱 이거랑 중간값,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하는 거라서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어. 지가 알아서 해. 그럼 연속형 알고리즘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 딱 실행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완전 차이가 엄청나요. 뭐 엄청나진 않을걸? 뭐 자료 수가 뭐 몇 천만 개 막 이렇게 있으면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면 1000개도 안 되니까 비슷비슷해. 몇 수 차이 안 나. 컴퓨터 좀 좋은 거 쓰면 돼. 연속형 자료를 이거 분류하는 기준이 알고리즘이 알아서. 이거는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고리즘적인 내용이라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야.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했어. 자동으로 처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가 마음대로 짜서 해놓은 거라서 알고리즘을 뜯어봐야 돼. 진짜 알려면. 근데 그렇게까지 알고리즘을 쓰겠다고 그걸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알아서 해준다는데. 이거는 그리고 이제 아까 트리를 만드는 순서를 보면 그로잉을 하고 그 그로잉을 한 거에다가 프루닝을 한다 했지. 이제 프루닝 스텝이야. 그로잉 스텝은 아까 끝난 거야. 엔트로피, 진위 인덱스 뭐 이런 거 해서 불순도 측정해서 그로잉을 다 시키고 이제 프루닝을 어떻게 할 거냐. 프루닝도 알고리즘이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수동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일단 프루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리 프루닝이랑 포스트 프루닝. 프리 프루닝 같은 경우는 일단 보통 알고리즘 자체적으로 이걸 적용을 할 거야. 어느 정도 이렇게 이걸 적용하는 알고리즘들도 있을 거고 포스트 프루닝을 적용하는 알고리즘도 있겠지. 내부적으로 한 번 정도 자체적으로 프루닝을 한번 거르긴 해. 어떤 알고리즘이든. C5.0은 그게 더 디테일하게 걸러내서 트리가 작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왜 프루닝을 해야 되냐? 이게 실제로 디시전 트리를 하면은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인데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커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 그렇게 되면은 뭐 일단 한 이만큼은 잘라내야지. 뭐 여기도 이렇게 잘라보고 이렇게. 그래서 프리프루닝을 어떻게 하냐. 또 어떤 기준을 줘서 사전에 형성을 제한을 하는데 알고리즘 자체적으로 하는 케이스는 이거 유의성 검정을 해요. 카이스키어 테스트 같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카이스키어 테스트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끝내야겠다. 뭐 기각을 못 한다든지 하면 이제 거기서 끝내는 거겠지. 그래서 이 알고리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유의성 검정이고, 사용자가 임의로 이제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값을 설정을 할 때 최대 그 깊이를 설정을 한다든지, 리프 노드를 분류를 할 때 이 리프 노드에 샘플이 뭐 5개 이상이 포함이 될 때만 내가 분류를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 임퓨리티가 그러니까 그 불순도가 최소 뭐 엔트로피를 쓰든 진 인덱스를 쓰든 이 값이 최소 어느 정도 값이어야지만 내가 분류를 허용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리프 노드를 최대 뭐 한 5개까지만 만들어라. 그럼 나머지가 잘리는 거겠지. 5개 이하. 그래서 가장 좋은 리프 노드 5개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내겠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 R을 보면 대부분의 패키지가 비슷하겠지만 그냥 그 트리를 만드는 함수 내부에 이런 파라미터가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트리를 옵션을 하는 게 따로 있거든. 트리 옵션용 함수가. 트리 옵션용 함수에다 옵션을 다 일일이 설정을 해서 그 알고리즘에 그 옵션 설정한 걸 이렇게 집어넣어. 그 옵션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따로 한번 옵션을 짜고 거기 이제 트리에다 넣는 식으로 하더라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내부에 다 있고. 그리고 프리프루닝은 그냥 이게 다야. 그냥 사전에 뭐 내가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걸러준다든지. 카이스키어 테스트는 아까 다 했으니까 넘기고, 이제 사후 가지치기. 사후 가지치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책에서는 언급만 됐는데 이 서브트리 레이징이랑 뭐 서브트리 리플레이스먼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만 알면 될 거야. 이런 것도 다 알고리즘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서브트리 레이징을 쓰는 알고리즘이냐 아니면 서브트리 리플레이스먼트를 쓰는 알고리즘이냐 정도만 알아도, 그 정도만 구분할 수 있어도 충분히 뭐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서. 서브트리 레이징은 지금 보면은 뭔가 좀 2, 4, 5랑 2, 3이 만약에 같은 쪽으로 분류를 하는 상황이라고 봐봐.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가 A랑 B가 있어. 근데 4, 5가 B고 2, 3도 B야. 1이 A야. 그러면은 이 B로 분류하는 의미가 없잖아. 분류를 해놓고 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땡기는 거야. B를 없애고 C를 위로 올려. 그러면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B로 분류를 한 번 더 걸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서브트리가 심플해지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서브트리 레이징인데, 그럼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냐. 그게 이 디시전 트리가 이런 어떤 피처를 선택하는 그 최적화 과정에서 모든 케이스에서 최적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스텝에서만 최적화를 해. 이걸 약간 로컬 옵티미제이션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A에서 B로 A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그때 상황에서만 최적화를 하는 거야. 이 전체를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부분 최적화를 해서 좀 불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나중에 프루닝으로 이렇게 좀 커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서브트리 리플레이스먼트는 이건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냥 이 부분을 가지 하나를 싹 없애고 그 중에 좀 다수결로 다 배드로 분류를 했잖아. 여기 보면은 3개가 하나만 푸시고 이 부분을 싹 없애고 그냥 배드로 바꿔버리는 거야. 말 그대로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거야. 하나는 중간 가지를 없애서 새로 자라게 하고, 하나는 그냥 가지를 싹 없애고 거기서 분류를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프루닝을 하는 방법의 차이지, 이 두 가지는. 이거는 방법이고, 이제 어떤 기준으로 프루닝을 할 거냐, 이제 그거는 이 서브트리를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는 아까 봤던 시그니피컨스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이 에러 에스티메이션, 이게 좀 자주 쓰는 방법이래요. 에러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뭐 MDL 프린서플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이거는 논문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 아마 별로 안 좋아하겠지.
자주 쓰는 방법은 이거야. 거의 대부분에서 이걸 많이 쓰더라고. 어떤 논문 봐도 다 설명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로 분류할 확률이 이 F라고 하면은 뭐 F랑 N이랑 Z 뭐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 Z는 이제 정규분포에 의해서 계산한 어떤 값인데 뭐 무조건 계산 알 거 없으니까 그냥 에러를 이런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 알고 그리고 이제 에러율을 계산을 했으니까 에러율이 낮아지면은 에러율이 낮은 쪽에서 가지치기를 해야겠지. 그러면은 이 위쪽에 이 멤버십 가기 전에 에러율이 한 0.46이야. 근데 밑에서 각각 리프 노드의 에러율을 계산을 하고 그 가중치, 그러니까 이 에러율의 가중 평균을 취하면은 그 0.51 되는데 그러면 위에는 에러율이 0.46인데 밑에는 0.51이잖아. 그럼 당연히 밑에 리프 노드를 한 번 더 만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안 만드는 게 더 에러율이 낮으니까 0.46인 거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건 아니야. 알고리즘이 해줘. 그래서 이런 디시전 트리를 어떻게 아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리그레션도 할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지. 근데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게 이 변수 중요도, 아까 엔트로피 값, 뭐 지니 인덱스 값을 해서 이걸 뭐 베리어블 임폴턴스 값을 이렇게 특정을 할 수가 있어. 실제로 그 값이 나와. 함수를 쓰면은 각 변수의 변수 중요도 수치가 이렇게 나와. 그걸 보고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어서 거기서 뭐 이 변수 중요도 평균 이상의 변수만 선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차원 축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정 값 이상의 변수만 선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차원 축소를 또 할 수 있지. 변수 선택은 생각보다 중요한 작업이라서 이런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레스트도 디시전 트리를 활용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변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분화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쪼개고 보면 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묶이는 게 있잖아. 지네끼리 클러스터링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구조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데이터의 구조가 어떤 변수랑 좀 유사하고 또 어떤 변수랑 어떤 변수가 유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룹별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 이거는 데이터를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나오는 활용 방안이고 밑에 변수의 병합 또는 이산화 이거는 만약에 카트 같은 걸 쓰면은 다 이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지네끼리 묶이는 범주가 있지. 그 범주가 비슷하니까 묶은 거겠지. 예를 들면 분산 분석에서도 지네끼리 묶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네끼리 묶였으면은 그 범주들끼리는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묶어버리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묶으면 무슨 장점이 있냐? 데이터가 심플해졌으니까 나중에 해석하기도 좋아지고 데이터가 심플하다는 건 알고리즘도 심플해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일단 분석을 하기 전에 디시전 트리를 먼저 해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구조를 알 수가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분류규칙인데 분류규칙이 보면은 디시전 트리랑 뭐가 다른지 좀 애매할 수도 있어 이게. 네, 근데 말 그대로 그냥 디시전 트리랑 상당히 비슷해. 뭐 크게 뭐 이게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거 룰을 세우는 과정이 디시전 트리랑 상당히 유사해. 그리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분류 규칙이 서로 독립이다는데 디시전 트리는 상위 분류 항목에 좀 영향을 받거든. 맨 처음 분류 항목을 뭐로 세우냐에 따라서 밑에 트리 모양이 다 달라져. 근데 룰 베이스든 서로 독립임을 가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그냥 룰을 체크하니까 그렇게 서로 영향을 잘 안 받아. 그냥 이 룰이 이 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리고 이 separate and conquer라는 말은 일단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이 분류 규칙의 대표적인 거는 책에 있듯이 월룰이랑 리퍼 두 가지. 그래서 형성 과정은 트리 형성으로 된 형성 과정은 똑같아. 그냥 그로잉을 한다는 건 룰을 일단 세울 수 있는 룰을 다 세워. 그러면서 프루닝을 하는 거야. 이 어떤 룰을 세울 때마다 엔트로피를 측정하는데 이 룰을 세우기 전이랑 후랑 엔트로피 차이가 별로 없다. 이 룰을 버리는 거야. 그냥 그 룰만 쏙 빼서 지워. 그리고 옵티미제이션은
뭐 이 스텝 1이랑 2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건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찾아왔다고. 이건가? 화면 안 넘어가네. 어딨니? 이게 리프 알고리즘이 형성되는 그 과정인데 이걸 보면 먼저 학습 패턴 수, 그러니까 각 클래스의 예제 수를 기준으로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 클래스를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그럼 A가 가장 적겠지 오름차 수이니까 C가 가장 많고 그러면은 가장 적은 수를 C래 그래 C를 선택을 한다 쳐 가장 작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룰을 먼저 세우는 거야. 가장 작은 거에 대해서 C에 대한 룰. 근데 이 리퍼는 if 된 식으로 룰을 세우거든. 만약 이거라면 그럼 이게 될 거다인데 조건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if 하고 조건 부분을 비워놓고 then은 이제 클래스가 C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그래서 가운데 조건을 비워놓고 여기에 들어갈 최적의 조건이 뭐냐를 찾는 거야. 어떤 수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 규칙 생성을 끝내면 최적화를 하는데 다 뒤에 표 2.5랑 뭐 다 있거든. 이게 2.5고 그러니까 이거는 생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데이터를 3개로 쪼갠 다음에 그러니까 2대1로 쪼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를 트레인 셋으로 놓고 하나를 프루닝 셋으로 놔. 그래서 트레이닝 셋으로 룰을 만든 다음에 프루닝 셋으로 그걸 각각 검증을 하는 거야. 그 룰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복잡한 것까지는 나중에 이거 논문을 보내줄 테니까 궁금하면 이거 읽어보고 그래서 룰을 좀 골라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클래스 나올 때 계속 이렇게 위에 걸 계속 반복하는 거지. 룰을 생성했다 지웠다 생성했다 지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식으로 남냐? 이렇게 남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이만큼의 if된 룰을 써서 이만큼의 룰 하나로 이만큼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데이터를. 이미 데이터를 없애. 이 룰에 의해서 설명이 되니까. 그럼 나머지 룰을 가지고 또 이만큼의 룰 하나로 또 이만큼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또 없애. 그럼 이제 남은 데이터에서 또 룰을 설정을 하는 거야. 이미 룰 하나로 설명된 데이터를 다른 룰로 또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룰로 설명될 때마다 데이터를 지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분류를 하는 거야. 데이터가 남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독립이라는 의미가 보면은 트리 구조는 이렇게 그냥 디바이드잖아. 근데 룰은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네모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안 나뉘고. 독립이라는 점 때문에 딱 저만큼 네모로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독립이 되는 이거는 약간 수통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X축이랑 Y축에 종속되지가 않는 거야. 서로 X축이랑 Y축이. 그래서 X축에서 이만큼이랑 Y축에서 이만큼만 쓰는 거야.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게 수리통 이게 독립입을 가정을 하면은 이 조인트 방정식이 이 결합 방정식이 그 범위가 직사각형이 돼. 만약에 뭐 x의 범위는 0에서 뭐 1까지, y의 범위는 뭐 또 0에서 1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서로 만약에 종속이 된다. x의 범위는 0에서 y까지, 뭐 y의 범위는 0에서 1까지 이런 식으로 종속이 된단 말이야. 범위가. 이게 종속이 된 범위겠지. 근데 이거는 각각 종속이 안 되니까 그냥 정확히 직사각형의 형태가 나오는 거야. 영역이. 그래서 그 장단점을 본다면 일단 원룰은 딱 하나, 가장 좋은 룰 하나만 만들어. 근데 그냥 해보는 것 같아. 솔직히 원룰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사람은 없을 거야. 너무 규칙 하나만 내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약간 복잡한 알고리즘 쓰기 전에 뭐 그냥 벤치마크식으로 쓰는데 원룰은 솔직히 잘 안 써. 원룰에 기대를 걸 사람은 거의 없어서 굳이 쓴다면 리퍼를 쓰겠지. 리퍼가 이제 디시전 트리 때보다 오히려 이해가 쉽고 무조건 if된 구조로 나오니까 그냥 룰 하나만 해석해도 되고 이 룰을 하나만 해석해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노이즈가 많아, 뭐 데이터가 크든 노이즈가 많든 이 조건에 해당하면은 이 클래스는 여기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영향 안 받고 바로 때리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래. 그리고 트리보다 간단하다라는 건 아까 독립이라서 그런 거고.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기계가 만든 규칙이다 보니까 좀 일반 상식에 좀 어긋날 수도 있고, 뭐 수치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 그 조건으로 이렇게 if 땡 then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 수치다 그러면 그 수치면 그 조건 범위를 또 계산도 해야 되고 막 복잡하다. 그냥 뭐 범주 여기에 속하면 이거다라고 하면 되는 거를 수치 데이터는 좀 적용이 힘들어지는 거고, 복잡해지면 솔직히 리퍼를 쓰면 안 돼. 리퍼는 심플한 만큼 리스크도 많이 큰 거라서 리퍼를 쓴다기보다 그냥 기존의 디시전 트리에 그 룰 옵션을 주면은 디시전 트리가 룰의 성향을 가져서 트리를 이렇게 만들거든. C5.0이 룰을 아마 지원할 거야. 룰 하는 거를. 보통은 트리에서 룰 옵션을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애큐러시를 체크를 해. 그래서 이거는 끝났는데 아마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해서 디시전 트리랑 룰 베이스드는 끝이 났습니다. 딱 1시간 했나? 혹시 궁금한 거나 이해 안 된 거 아직 남아있는 거 있어요? 혹시 뭐 질문할 게 없다면 6시? 딱 1시간 했으니까 이거 끝낼까? 아,